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광됐습니다만 그럼에도 작년 한 해 동안 96만 명 이상이 한 채 이상의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2022년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무주택자였다가 집을 산 사람도 70만 명 가까이 되고 전체 주택 소유자도 전년보다 22만 명 정도 늘었는데요.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부동산 수요는 왜 계속해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가구 수 증가입니다. 인구가 줄고 있지만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주택 수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2017년 1,900만 가구에서 작년 기준 2,200만여 가구로 300만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단순 계산해도 30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높아진 국민소득에 맞는 주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600 수준이었습니다. 1988년 들어 처음으로 $5,000 진입을 했죠. 달리 말하면 70년대, 80년대 지어진 아파트는 너무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국민소득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곳에서 부동산 시세와 상관없이 신규 주택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이들 주택을 계속해서 구매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1월 15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나라의 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미래를 가늠해보는 돌아온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묻고 박정호 교수님이 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세계 여러 나라 돌면서 부동산을 주제로 얘기 나눠보고 있잖아요. 예. 오늘은 어떤 나라로 떠나볼까요? 예, 오늘은 독일 집값이 요즘 떨어진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독일 집값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집값이 왜 떨어지고 있어요? 일단 현황부터 같이 말씀드리면서 그 얘기를 드려보면요. 예. 일단 독일의 주택 가격이 4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9.9%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를 가름할 수 있는 건설 PMI라고 해서 이 지표는 50 이상이면 경기가 좋은 거고 50 이하면 경기가 안 좋은 건데 네. 2020년 4월 이후 최저치인 39.3을 기록하면서 건설 경기마저 바닥을 친 상태다. 그래서 함부르크를 비롯해서 윈헨 등 독일의 주요 7개 대도시의 주택 가격이 하락률이 지금 마이너스 12% 수준으로 우와. 급락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뭐 부동산 개발 회사들 뭐 줄줄이 파산하고 있고 이런 소식이 자꾸 우리나라까지 전해 들은 겁니다. 예. 그런 함부르크, 뮌헨 이런 곳들은 진짜 세계적인 대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12.6% 마이너스. 네.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까지 이게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네. 분들이 관심을 두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유는 뭘까요, 이게? 예,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경기가 안 좋아서입니다. 독일의 그 주택 수요는요, 물론 독일 내국 국민들의 수요들도 상당히 있었지만 예. 인근의 유럽 국가들에서 독일의 일자리를 찾아서 또는 독일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주택을 임대하려는 수요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독일 경제가 정말 안 좋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이주해서 이 주택을 조금 수요하려는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지금 독일의 부동산 가격을 급격히 냉각시키게 만든 요소 중에 하나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서 구매력이 자꾸 떨어진 상태가 지금 독일 내부의 상황인데, 최근 독일이 건설 관련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어요. 어찌 보면 참 독일이라는 나라는 저도 참 제가 좋아하는 국민성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인데 네. 참 고집스러워요. 대표적으로 어떤 규제를 강화했냐면 예. 이 지금 코로나19 이후 환경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건물을 새로 지을 때는 친환경적인 건물을 지어야 된다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건물,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과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는 게 예전에는 돌아다니면서 뭐 예를 들어서 스위치 밑에 전기를 아껴 씁시다 그 문구 보면 스위치 끄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스마트 홈, 스마트 빌딩이라고 해서 사람이 없으면 저절로 전기가 꺼지거나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전기가 켜지고 하여튼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전방위적으로 건물 자체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어라. 이런 것들을 법으로 강제하거나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듈형 주택이라고 해서 건물을 쉽게 지을 수 있는 목조형 모듈형 주택을 이제 많이 권장했는데 이게 목조형 주택은 사실 인건비가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요즘 당연히 인건비가 어떻게 돼가고 있겠습니까? 고물가 기조 속에서 올라가겠죠. 올라가죠.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비싸지고 있는 주택 난 못 사 하면서 그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은 공급을 더 하면 더 떨어지니까 네. 이렇게 친환경 규제 강화를 하면서 재료비도 어쨌든 증가를 하고 인건비도 증가를 해서 공급이 줄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급이 줄면은 가격 안정화에는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중국이래네요. 독일의 예. 부동산 흐름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수요가 없다 보니 슬슬 가격을 낮춰가는 그런 과정에서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오늘 독일의 이 부동산을 왜 말씀드리려고 가져왔냐면요. 많은 분들이 가끔 이제 연구자들이나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이제 바라보실 때 네.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엄청 선배들한테 깨지면서 배운 거예요. 그런 거 좋죠. 네. 저희는 안 깨지고 배우네요. 네, 저는 엄청 깨졌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근거를 딱 떨어지게 매번 찾기가 쉽지가 않겠죠. 어떤 현상을 분석함에 있어서. 네. 예. 그러다 보면 어떤 두 개의 그래프를 딱 그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석하고 싶은 욕구들이 많아요.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예. 근데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 독일도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독일의 저출산 고령화 관련된 그래프 하나 그리고 예. 거기다가 딱 얹어요. 뭘 얹으냐? 독일의 부동산 시세와 관련된 그래프를 딱 얹었더니만 예.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되더니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네. 요렇게 그림을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요인은 일단은 배제하고. 빼고. 네. 예. 그럼 그렇게 해서 마치 이 두 개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확인한 것처럼 딱 해석을 해버리면 크게 낭패를 봐요. 그렇죠. 세상이 그렇게만 돌아가지는 않으니까. 그럼요. 얼마나 복잡한 요인들이 많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선배들한테 많이 배우고 또 깨지면서 들었던 얘기가 예. 맥락을 확인해야 된다. 정호야. 이걸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뭐 경제뿐만이 아니에요. 네, 맞죠. 예. 그래서 부동산 시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정책적, 아니면 국내외 정세적 맥락들 이런 걸 살펴보지 않고 단순히 통계만 가지고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결과를 도출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거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예. 시간이겠군요. 그러면 역사적 맥락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예. 원래 독일의 부동산 시장은 어땠어요?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안정적이었던 나라입니다. 80년대, 90년대 네. 유럽 전 대륙에서 가장 부동산이 안정적인 나라 바로 독일이었어요. 왜 그랬느냐가 중요하겠죠. 예. 그렇죠. 바로 통일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통일 이전부터 그러니까 통일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됐다. 뭐 이런 통일 얘기인가요? 이전에 안정된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예. 통일이 되고 나서 더더욱 부동산 시세가 안정화됐어요. 그건 왜 그래요? 바로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네. 주거 안전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거의 아주 강압적인 고강도로 부동산 안정 정책을 강도 높게 한 거예요. 딱 통일이 되자마자 예. 동독에 살고 있었던 많은 독일 주민들이 더 비싼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더 높은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서독의 각 산업 도시로 막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직장만 얻는 게 아니라 살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넘어온 동독 주민들에게 저 사람들 여기에서 반드시 일자리 찾으려고 여기 살 수밖에 없으니 내가 비싼 임대료 받으면서 당신 여기 집 하나 얻으려면 이제 비싸진 거 알지 하면서 높은 임대료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독일 정부에서 임대료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고 매년 임대료는 얼마 이상 올릴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그리고 원래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더 여기 살고 싶어요라고 했었을 때 그것에 대한 권한을 존중할 수 있는 온갖 법적 조치를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 그러니까 집을 가진 임대 사업자들한테 굉장히 제한을 많이 가한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신규 주택도요. 어떻게 보면 민간 건설업자들이 제공을 했을 때는 예, 우리 자동차랑 똑같아요. 원래 자동차 사러 뭐 아반떼급 자동차 사러 가면 쓱 그 영업하시는 분이 슬쩍 브로셔 하나 더 보여주시잖아요. 여기에 사실 요거만 좀 돈 더 보태시면 네. 이 소나타 타실 수 있는데 이렇게 되고 그렇죠. 다시 소나타에서 또 조금 돈 더 내면 풀옵션 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런데 부동산도 똑같거든요. 아. 그래서 자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 부동산은요 전부 빌트인으로 저희가 가전제품 다 들여놨고요. 뭐도 했고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내가 몇 억짜리 집 사러 왔는데 그거 더 얹어서 몇 천만 원? 그 몇 천만 원 돈 같지 않게 보이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데 독일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가격이 올라가는 것마저도 막으려고 공공임대주택을 독일 정부 차원에서 직접 많이 지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 80년대 이후인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그 주택 가격이 안정세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집을 사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고 이런 동인이 없어지니까 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맞습니다. 이익이 많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안정될 수밖에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위기는 계속 유지가 됐나요? 아닙니다. 2000년대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이제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예. 중국의 제조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독일의 장비라든가 소재라든가 협력회사들의 도움이 중국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제조 강국이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들어서 독일 경제가 정말 급성장했고요. 유럽 대륙의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더라도 독일만한 고공성장하는 정말 최고의 호황을 2000년대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 동유럽 지역의 많은 근로자부터 서유럽에 있는 많은 근로자들까지도 독일 가면 일자리 좋은 거 많다며 하면서 몰려들기 시작한 거고요. EU로 묶여 있으니까 또 해외 일자리 찾아서 가는 해외 이주자 그럼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독일에서 또 한 가지 그 중동 지역의 난민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책을 폈던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난민들을 또 수용해야 될 또 공간들이 또 필요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수요가 급격히 중첩되면서 2000년대 이후부터 독일 부동산은 급증하기 시작했고요. 어느 정도 급증했냐면 예. 이것도 통계를 그래서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건데 지난 80년대 90년대 아무것도 제대로 개발하기 어렵게 눌러왔잖아요. 근데 2000년대부터는 갑자기 부동산 수요가 폭등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독일에서 코로나 직전에 한 3, 4년 기간 동안은 그때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세는 진짜 천정부지로 우리나라 올라갔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랬죠. 우리보다 더 뛰었던 나라가 독일이에요. 진짜 그런 나라가 있긴 있었군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이것도 통계를 전후 맥락을 확인 안 하면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나라 집값 요즘 올라간 게 무슨 문제냐. 독일 봐라. 더 오른데. 전 세계적인 이렇게, 추세야. 이렇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예.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진짜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2배 이상 오른 대도시들이 많았고요. 네. 그러다가 지금 급냉하는 것도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반작용도 같이 섞여 있는 게 지금 독일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한껏 올랐다가 이제 경기 위축이 네. 가장 큰 이유가 돼서 뭐 아까 말씀하신 환경 규제라든지 스마트홈 규제, 인건비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는 다시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 근데 굉장히 크게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급격하게. 그래서 지금 독일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아요. 네. 일단 저출산 고령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다 보니까 독일에서도 신규 주택 수요가 내부적으로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이 드신 분들의 습성인데 새 아파트로 이사 가서 뭐 신식으로 사는 거보다는 오히려 가족들과 평생 살아왔던 그 집에 대해서 오히려 더 애착이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나이 들어서 신규 투자 과감하게 하기도 좀 주저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독일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견실한 산업군 중에 하나인 건설과 관련된 건축과 관련된 이런 산업 역량이 자칫 잘못하면 또 붕괴
개까지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독일 내부에서 인구가 증가한다든가 아니면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은 걱정도 하나 있고 예. 그리고 독일 경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안 좋다면 인접 국가로부터 넘어오려는 수요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도 부동산 개발 업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파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앞으로 이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 맞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규제 롤 모델이 독일이다 이런 말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 그러면 현재 부동산 시장의 독일의 상황 굉장히 뭔가 좀 급박하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네. 예. 무언가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요. 예. 건축 공법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요. 독일인들이 지금 뭔가 불가피하게 새로 지을 때요. 냉정하게 판단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건 독일의 건축학자들에게 들은 거예요. 예. 건축사라는 자격증은 독일이 또 엄청나게 또 유명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독일에 살고 있는 분들의 예. 잔존 여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사실 이렇게 고령화되고 나면 오래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하게 투자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공법이라든가 예. 철근 공법으로 건물을 지으면 100년, 200년 수명이 계속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과한 인풋을 넣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조 건물도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예. 통상적으로 한 3, 40년 괜찮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요자가 충분히 쓰고 그다음 자연으로 그 건물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건물을 짓도록 굉장히 많이 권고하고 있어요. 법으로도 약간 강제하고 있고요. 아까 앞으로 뭐 인구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수요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네. 수요가 줄면 건물을 부순다거나 그러기에 좀 쉽게끔 그렇죠. 예, 만들자 이런 분위기로 맞습니다. 간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축소 사회라고 부르는데요. 네. 독일에서는요. 예. 국가가 점점 슬림화하고 가는 과정에서 자칫 과도한 투자를 했던 일부 지자체, 그 지자체는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린 채 어떻게 됐느냐? 허벌판에 빈 어떤 높은 빌딩들만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벌써 중국도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버렸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고 삼성지 도시들은 그래서 그냥 미분양된 채 몇십 년째 남아있는 뭐 10년, 20년째 돼 있는 그런 데도 많잖아요. 예. 그걸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은 거죠. 저는 일단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도 지방에 가보면 여러 혁신 도시들이나 아니면 시단위에서 높은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 여전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과연 그걸 언제까지 누가 꽉 채울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네. 이제는 차선책으로 줄어들 때를 대비하는 주거 공간도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맥락을 봐야 한다 말씀을 네.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인구 감소도 있을 거고 고령화 이런 수요가 계속 유지될지 이런 전체적인 사회 변화의 맥락들을 살펴가면서 부동산 정책이 취해지는 방향이 좀 결정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손경제 플러스 홈페이지 게시판 역시나 박정호에도 역시나 올려놨으니까요.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제 개편이 되죠. 라디오 개편으로 저녁 8시 5분에 방송이 됩니다. 저희 역시나 박정호도 요일이 또 달라지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 저녁 8시 5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간도 변하잖아요. 네. 저녁 8시 5분이요. 다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녁 8시 5분. 제가 말씀드린 건 역시나 박정호의 시간, 길이. 저희 새로운 굉장히 PD님께서 역시나 박정호를 확장 개편해 주셔서 네. 1, 2부 통으로 역시나 박정호를 길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네. 저도 지금도 짧게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조금 더 짚어드리고 그렇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저도. 네. 네. 청취자분들도 아마 시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요청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예, 그렇게 그래서 들었습니다. 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저희가 알차게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일주일에 딱 한 번 제가 진행하고 박정호 교수님이 답하는 시간 역시나 박정호였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5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은 아나운서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억울한 일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으로 돈 문제 해결해드리는 억울한 경제 시간. 오늘도 법무법인 로윈의 조세영 대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세영입니다. 오늘 주제가 뭔가 살펴봤더니 부동산 중개사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 주신다고요? 네, 부동산 계약을 한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계약을 중개했던 중개사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중개사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주제 진짜 모두가 관심 있는 사항이네요. 부동산 중개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실시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나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샵 8001번으로 내용 보내주십시오. 조세영 대표 변호사님이 해결해 드립니다. 일단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책임을 어디까지 부여할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는 이 민법과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요.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 이게 가장 크고요. 그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비밀 유지 의무 같은 의무들을 부담을 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않게 돼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설명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비밀 유지 의무 뭐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 보이긴 한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논란의 좀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아파트 매수하실 때 이 아파트가 남향인지 동향인지가 엄청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중개사가 이 아파트 방향을 잘못 알려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를 매수하려 하던 매수인은 남향 아파트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서 중개사에게 중개를 요청했습니다. 예. 그래서 중개사는 한 아파트를 소개했고 매매 대금을 10억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작성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의하면 이 대상 물건의 표시에 관한 방향 칸에 남서라고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예.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로는 남서향이 아니라 북동향 아파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 방향 차이만으로도 집값이 거의 한 36% 정도나 차이 나는 큰 문제였습니다. 이야. 그래서 매매 계약 당시에 이 북동향으로 알고 계약을 했다면 당시 시가는 10억이 아니라 9억 5천만 원이 적정하다라고 일단은 나온 상태여서 예. 여기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된 거죠. 예. 법원은 이 중개사가 아파트 방향을 당연히 제대로 확인해서 매수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설명했고 또 확인 설명서에도 잘못 기재한 과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예. 매수인이 입게 된 매매 대금 차액 상당의 재산의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예. 그 범위를 전액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고 입은 손해가 5천만 원이잖아요. 예. 이 손해 중에 중개사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손해배상금으로 3천만 원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라라는 내용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예를 들어서 분명 시세 차익이 분명하게 시세로 나와 있고 그러면 손해본 금액이 있는데 중개사가 잘못 얘기해서 손해본 건데 그럼 전액 배상을 해야지 왜 60%만 손해배상을 해줬죠? 이 사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예. 매수인에게도 과실이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수인이 이 계약하기 전에도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다른 호실에 거주하던 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아파트의 사정에 대해서 좀 많이 알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다가 또 계약 전에도 해당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서 구조를 확인하고 방향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좀 주의를 잘 기울였다면 이 아파트가 남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 상태였고요. 네. 그래서 매수인에게도 스스로 확인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잘못도 있다. 그래서 매수인 잘못을 40%, 중개사 잘못을 60%로 인정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예. 예전에 제가 그 사무실 하려고 오피스텔 하나를 알아보고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중개인 한 분이 저한테 부탁하신 게 우리 계약서를 실제와 달리 어떻게 좀 써주시는 걸 집주인이 부탁하더라. 흔히 말해서 다운 계약서 내지 업 계약서라고 하죠. 이런 걸 부탁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잘 그런 거 몰라가지고 찝찝해서 저는 그러면 다른 데 알아봐 주세요 했거든요. 이 다운 계약서와 업 계약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행태인가 봐요. 네, 이럴 때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보통은 이거 보통 이렇게 합니다. 문제 안 맞아요. 생겨요라고 네. 설명을 하시는데 문제가 생기고 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매도인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중개사에게 매매 계약을 중개를 맡겼습니다.
근데 매수인으로 나타난 사람이 이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좀 많이 받기를 원해서 실제 매매 대금보다 좀 높여서 업계약을 하자고 요청을 해온 거예요. 네. 중개사가 보통 이렇게 많이 해준다. 대출금 받아서 잔금 치러야 되지 않겠냐라고 설득을 해서 이제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는 1억 5,600만 원에 파는 계약인데 네. 허위로 2억 6천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 계약서를 이제 업으로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당연히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계약이 네.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2,700만 원 가량을 내게 됐고요. 또 과태료로 865만 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요. 법원은 중개사는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무를 위반해서 매매대금을 거짓으로 기재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들어서 매도인이 입은 손해의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 경우도 앞선 사례와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매수인도 이러한 사실을 같이 공모했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도 일부만 책임지나요? 네, 맞습니다. 매도인에게도 매수인의 요청에 응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매매 대금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예. 중개사가 매도인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이 됐는데요.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과태료는 손해액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는 중개사도 또 따로 물어야 했거니와 또 이 중개사의 행위와 불법 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매도인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스스로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양도소득세 2,716만 원의 60%에 해당하는 1,629만 원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이 사례가 제가 오히려 제 해결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또 한 곳에 사무실 알아보러 갔더니 이번엔 또 걱정이 되는 게 그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그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법인에서 이제 누가 와서 이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대리인이라는 분이 오신 거예요. 법인 대표가 온 게 아니라 뭐 큰 법인이니까 대표는 못 오겠죠. 그런데 대리인인지 아닌지 제가 너무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명함을 하나 특 건네시긴 했는데 그 명함이라는 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그 공인중개사 분에게 여쭤봤어요. 이분이 대리인 맞아요? 그랬더니 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집주인 측의 대리인이라고 해서 왔는데 알고 봤더니 정당한 대리인이 아닐 경우 이것도 공인중개사가 약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대리인과 계약을 하실 때는 뭐 전월세 계약이든 매매 계약이든 반드시 그 사람이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하는 위임장과 그 위임장을 담보하는 인감증명서를 다 받아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가족관계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확인을 안 해서 문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임차인이 공인중개사 중개하에 집주인을 대리한다고 하는 어떤 회사와 사이에 반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1억 1천만 원, 월세 20만 원으로 정하는 반전세 계약이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알고 보니 이 회사는 그냥 집주인으로부터 이 아파트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10만 원에 임차했던 임차인의 지위에 불과했고요. 집주인을 대신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대리권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네. 이후에 집주인은 이 회사가 110만 원 월세를 밀리자 나가라 퇴거 통지서를 보냈고 임차인은 그걸 받아보고서야 이 회사가 이 아파트를 무단으로 자기에게 전대한 것임을 알게 됐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고 보증금 한 푼도 못 돌려받은 채 아파트를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일종의 회사가 임차해서 세를 놓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임차인은 중개사가 이 회사가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를 속여서 계약하도록 만들었다면서 이 중개사를 상대로 보증금 1억 1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예.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그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네. 이에 따라서 중개사는 뭐 어떻게 항변을 했냐면 나는 그냥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그 회사랑 임차인 간의 얘기를 나눈 거고 나는 그냥 써달라는 대로 계약서만 써줬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했습니다. 예. 법원은 결국 어떻게 판단했나요? 네,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1억 1천만 원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재판부는 이 중개업자는 당연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 성실로서 진정한 권리자, 그러니까 집주인과 동일인인지 혹은 그 집주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면서요. 중개사는
더구나 이 중개사는요. 그 회사와 집주인 간에 원래 월세 계약 있잖아요. 네. 그걸 또 중개했던 중개사였어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회사는 그냥 임차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자였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계약을 체결을 할 때는 위임에 관한 근거 서류를 제출받거나 위임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고 집주인에게도 직접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면서 네. 결국 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처럼 기망을 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계약을 맺고 회사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해서 손해를 입게 만들었기 때문에 전부를 책임지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즘 깡통 전세가 또 이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깡통 전세라는 사실을 알고 고지하지 않아도 이것도 책임 물어야겠죠. 네. 특히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요. 예. 이 여러 호실이 걸려 있기 때문에 나보다 앞선 순위의 보증금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가 나의 전세 보증금 반환을 받는 데 아주 큰 정보가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등기부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중개사가 관련 서류를 확인해서 계약하는 임차인에게 알려줘야 되는데요. 이 중개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한 임차인에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면서 앞선 순위에 이미 10가구가 들어가 살고 있던 다가구 주택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전세 보증금 현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고 그냥 등기부에 있는 근저당권에 대해서만 고지하고 기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후에 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근데 선순위로 등재된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고액이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나중에 계약을 했던 임차인은 보증금의 많은 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최종에는? 네, 법원은 이 다가구 주택에서 당연히 나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 돌려받지 못할지 위험성을 따져보고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중개사가 이 부분을 설명을 안 한 것은 중개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전세 계약할 때 보면 또 공동 담보 내용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공동 담보 내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됩니까? 네,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임차인이 중개사 중개로 단독주택을 보증금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집이 다음 해에 경매에 넘어갔어요.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이 아니어서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이 없었고 네. 선순위 그 공동담보 근저당권자가 있어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 이 임차인은 중개사가 이 공동담보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기 때문에 내가 1억 2천만 원 손해를 입게 됐다면서 이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법원은 중개사는 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들의 리스트와 그 시가, 권리관계 그리고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 관계 등의 자료를 요구해서 이를 확인하고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설명 의무를 위반했고 임차인은 그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안고 이 계약을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이 손해의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긴 하네요. 근데 일부라고 하니까 임차인은 중개사로부터 얼마나 받게 됐을까요? 네, 법원은 임차인도 이제 중개사 설명만 듣고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중개인이나 집주인에게 왜냐하면 등기부만 보면 이 공동담보라는 부분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라는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묻고 그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리스트나 권리관계에 관해서 설명을 요구하고 스스로 권리관계를 좀 알아볼 필요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이 있어서 중개사의 과실을 40%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1억 2천만 원의 40%인 4,800만 원만큼을 이제 담보받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쫙 듣고 보니까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는데요.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해도 그거는 내가 방관하거나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있기 때문에 전액 배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당연히 중개사분들도 전문가이시지만 예. 그 외에
뭐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다른 전문가의 자문도 한 번 더 구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도 스스로 2번, 3번 알아봐야 되는 거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공인중개사가 세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을 땐 또 어떻게 되나요? 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한 매도인이 인천에 소재한 자신의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했는데 당시에 중개사가 세금에 관해 설명을 해줬어요. 네. 이 매매 계약을 하면 양도소득세만 내시면 된다라고 계산을 해줬고 매도인은 이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계약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가가치세 1,415만 원이 부과가 된 거예요. 예. 그럼 매도인은 내가 세금으로 1,000만 원 넘게 더 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계약을 안 했거나 아니면 매매 대금을 더 높여서 계약을 했을 건데 예.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계약했기 때문에 중개인이 책임져라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한 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요.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을 매수했을 때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와 세율은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매도할 때 내야 되는 조세에 관한 명확한 설명 의무 규정은 없다는 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중개사에게 부가가치세 1,415만 원 중 40%인 566만 원을 배상해줘라라는 그런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요. 네. 재판부는 뭐 매도인이 이걸 몰랐기 때문에 입은 손해는 인정이 되지만 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에 따라서 부과되는 이 세금은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설명한 사항은 아니고 부수적인 의무이고 매도인도 전문적인 세무사가 아닌 공인중개사에게만 이제 물어보고 그것만 믿고 계약한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서 40%로 제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 지난 3월부터 저희 송경제 플러스에서 함께 해주셨고요. 우리들의 많은 고충들을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동안 억울한 상황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 각종 사례들을 통해서 정말 쉽게 또 설명해 주셔서 너무 큰 도움 받았다는 말씀 제가 대신 드리고요. 매 방송마다 관련 사례 찾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신 거, 반도 못하고 가신 거 많은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조세용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스콜피언스의 윈드 오브 체인지입니다. 독일의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봐서요. 모처럼 독일 락그룹에 대한 노래 하나 선곡해 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